중국 광둥성에 다녀온 부부와 이들과 접촉한 70대 어머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감염과 70대 확진자는 처음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 우한에 3차 전세기를 띄워 중국 국적의 가족도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합당하고 총선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당을 당명으로 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필리핀 교민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한국인 일당 3명이 4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오늘 확진자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광둥성을 방문한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광둥성에서 귀국한 부부가 어머니까지 감염시킨 겁니다. 이들이 사는 경기도 시흥시는 긴급 방역에 들어갔고 당국은 가족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방역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이후에도 이런 무증상 입국자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국인의 입국 금지 확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3살 여성 A씨와 아들 부부입니다. 지난 6일 발열과 인후통 등 첫 증상을 보인 A씨는 2차례 선별진료소 방문 끝에 어제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을 다녀와 지난달 31일 귀국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온 중국 광둥성은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중국인인 A씨의 며느리가 먼저 기침 증상이 있었다면서 이들이 함께 생활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 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들 부부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 각각 격리 입원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추가 확진자 3명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확진자 가족이 사는 매화동 인근 학교의 개학 연기나 어린이집 휴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완치된 4번 확진자를 포함해 3명이 퇴원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국내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중국 내 확산세가 국내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유진 기자, 중국 우한의 교민 300여 명이 아직 남아 있는데 추가로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오는 방안이 결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먼저 우한에 남은 우리 교민과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추가 전세기 한 편을 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나면서 교민들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까지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미 탑승 수요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 남은 교민이 23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여 명 정도 탑승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 출입국 시기는 아직은 중국 당국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머물 임시 생활시설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능훈 복지부 장관은 다만 이들의 우한 체류 기간이 1, 2차 입국자들보다 긴 만큼 검역 등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연휴가 끝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먼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2일부터인데요. 매일 앱을 통해서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를 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 당국에 연락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중국이 아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의 방문 이력이 있는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는 문자나 방송 등을 통해서 해외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은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 검토됐지만 중국 입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번에는 감염 방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는 침방울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졌었죠. 하지만 공기 중에 떠있는 초미세 액체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공기 중 전파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일단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있는 액체나 고체 입자인 에어로졸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시 민정국 청춘보국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감염 주요 경로는 직접 전파, 에어로졸 전파, 접촉을 통한 전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사회활동 관련 모임을 취소하고 환기와 소독을 자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에어로졸은 일반적인 침방울, 즉 비말보다 입자가 훨씬 작고 가벼운 초미세 침방울로 무거워서 땅으로 가라앉는 비말과 달리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있는 실내에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자들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그렇게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감염 우려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을 혹은 시설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KF80 이상, 즉 전격품의 마스크를 쓰셔야. 반면 아직은 이론적인 주장에 불과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우리 보건당국과 관련 학회의 다수 의견입니다.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병원에서의 그런 시술과 관련된 거 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논란이 일자 중국 보건당국도 아직은 근거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 말고도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손을 제대로 안 씻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장윤정 기자가 직접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점이라는 손 씻기 교육용 인조세균을 바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형광램프에 손을 비췄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세균입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를 했더니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쉽게 옮겨갑니다. 10분 동안 일상생활을 했더니 휴대전화도, 이어폰도, 물컵과 마우스에도 하얀 입자가 옮겨붙었습니다. 손에서 옮겨간 세균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진다면 세균이 퍼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봤습니다. 겉면에 하얀 입자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고리와 코의 와이어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벗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을 땐 물만으론 안 됩니다.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헹구면 손바닥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또 지하철의 어떤 손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그 침에 의해서 오염이 된 부착이 된 부분들이 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주 손을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 손 씻기 간단하지만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진천과 아산 생활시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갔습니다. 대면하지는 않고 숙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 심리 위축을 막으려는 행보인데 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낀 채 우한 교민들이 열흘째 격리돼 있는 진천 인재교육개발원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부스에 들어가 소독을 한 뒤 숙소 건물 앞에서 10여 분간 보고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안전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이렇게 불안을 끼치거나 하는 이런 일체 없을 겁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교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숙소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2층에서 6층 사이에. 다 지금 다 사다온 걸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잠시라도.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경기 침체를 호소했습니다. 우한 교민이 퇴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나 모든 게 불안을 떨고 있을 걸.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기다 풀어놔가지고 아예 없어요. 제가 또 나중에 혼낼게요. 아주 죽었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사전 설명도 없이 충청 남북도의 교민 수용을 결정해놓고 내식대로 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아산 진천 주민들의 걱정처럼 우리 경제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놀이공원을 가보니 긴 줄이 사라지고 유통가에는 시식도 견본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 충격에 맞췄습니다. 주인 잃은 회전 목마가 나홀로 돌아가고 인형들은 관객 없이 춤을 춥니다. 연인과 가족들의 인기 코스인 테마파크. 주말이면 긴 줄에 눈치 싸움이 필수였지만 오늘은 프리패스입니다. 지금 입장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편이라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줄어든 손님에 급기야 내일부턴 개장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관광 1번지 명동거리도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깃발만 속절없이 나부낍니다. 거의 반은 줄어가지고 그 바이러스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한 번, 그들의 동선마저 피하려는 내국인 감소에 또 한 번. 유통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고객마저 놓치진 않을지 노심초사입니다. 대형마트의 꽃, 시식 코너엔 음식이 보이질 않네요. 목청껏 불러도 지나치는 사람들. 시식을 원한다고 하자 그제야 음식을 꺼냅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컵을 시식할 걸 올려놨죠. 이거 사주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올려놔요. 뿌리고 닦고 하루 3번 카트 소독은 기본. 청소 횟수도 늘렸습니다. 화장품 매장엔 손님보다 점원이 더 많습니다. 테스트용 제품엔 손을 댄 흔적조차 없습니다. 급기야 내건 방책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회용 팩으로 덜어더라고요. 대고 받으시는 거는 이제. 한 제과업체는 모든 빵을 비닐 포장에 넣기로 했고 한 주류업체는 한 달 뒤 예정된 체험존 운영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다 모든 거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게 있어서. 유통업계는 메르스 한파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당시 백화점은 전년보다 12%, 대형마트는 10% 넘게 매출이 감소했죠. 아예 문을 닫거나 단축 영업을 하는 곳이 늘면서 내수 충격은 현실이 됐습니다. 해외 투자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2.5%이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까지 크게 낮췄고 다른 기관들도 정부 전망치인 2.4% 아래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연간 성장률을
0.3%포인트나 갉아먹었던 메르스의 악몽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산업 경제 침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전문가들은 이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쯤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계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러스는 날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도 이하, 습도 20-30%의 춥고 건조한 상태일 때 오래 생존합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 생존 능력이 낮아지니 봄은 돼야 안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 확산세가 4월에 정점에 이르고 또 그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홍콩대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인데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말 그대로 신종이죠. 네. 그래서 현 시점의 양상으로만 연구된 건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감염자가 보고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충분치는 못해도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조금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또 날이 따뜻해지면 환기도 자주 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지니 공기 내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져 전염성도 떨어질 거라 설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특성이고 신종 감염병의 경우 또 다른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서 추측은 어렵습니다. 자, 그럼 과거 사례에 비춰봐야 할 텐데 이 메르스가 코로나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메르스는 언제 시작했고 또 어떻게 언제 끝났습니까? 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고 7월에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때 보건당국은 일상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했었습니다. 완전한 종료는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성 반응을 보였던 80번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종식을 선포하려던 차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한 차례 미룬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환자가 숨지고 2015년 12월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18일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대략 한 7개월 정도 걸렸군요. 자, 그럼 이런 감염병의 경우에는 종식을 선언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바이러스 잠복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추가 환자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판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이고 2배면 28일이죠. 네. 마지막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고 28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종식이 선언되는 겁니다. 네, 공식 종료 시점은 그럴 테지만 일단 지금은 확산세가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전문가들이 사태 장기화를 예상했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발원지인 중국 상황이 진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가 발생한 3명의 확진자 사례가 우리에겐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6, 27번 환자는 중국 후베이 성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타 지역 유입 사례가 나오면서 중국 내 확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중국 내 위험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던 보수통합이 위원회 합당 선언으로 구분응선을 넘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귀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조만간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 세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권과 지분, 당직 요구를 일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 의원이 신설 합당이란 표현을 쓴 만큼
추후 한국당과 세보수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우리 자유우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단합해야 됩니다. 유 의원과는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르면 내일 만나 통합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합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개혁 보수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한국당에선 수도권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 이유를 개혁 보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합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통합에 나서지만 개혁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 3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지역 민심 악화 등 현실적 문제도 감안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 의원은 불출마 선언 직후 지역구로 내려가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기계와 품격을 지닌 대구의 아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한국당 내에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입장을 바꿔서 험지에서 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친박계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체로 통합에 디딤돌을 놨다 이런 반응인데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 기자회견 직후 큰 장수를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그 선봉에 유승민 의원이 합류함으로써 중도보수 대통합의 디딤돌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진태 의원도 힘든 결단을 내려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애국 세력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옛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도 판이 바뀔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갈라진 양측 간 갈등의 골이 좁혀질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전진당 이현주 대표도 보수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유 의원이 도로 친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당내 친박계와 TK 지역 물갈이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당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에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대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명은 과거 국민의당과 유사한 국민당이라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스카프를 두르고 마스크를 쓴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망가져가는 걸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만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 이름을 당명에 쓸 수 없다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안철수 신당 대신 국민당을 당명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직은 세가 부족하지만 거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현역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진중권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전 대표는 직접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3월 1일 창당 때까지 당을 이끌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맞대결이 성사된 서울 종로. 벌써부터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후보가 처음으로 나란히 종로에 일정이 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궁금해서 윤태윤 기자를 현장에 보내봤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낙연 전 총리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등 여야 대표급 인사들이 종로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종로 지역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여야를 떠나 경제를 제일 걱정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게 제일이지 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해주시면 그거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잘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그 거부감 없이 잘해주시는 거, 그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고. 반면 정권 견제를 위해 황 대표를 거론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검찰총장 압박하는 거나 그런 거를 봐도 권력이 좀 부패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견제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는 성균관대와 정독도서관을 찾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구 사직동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일찌감치 출마 지역을 정한 이 전 총리는 오늘 재개발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4.15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합니다. 황 대표는 학창 시절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이기 때문에 참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번 주 황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에 이어 정의당도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소장을 본 진보 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과 맞먹는다며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오늘 오전 SNS에 쓴 글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 정권을 꿈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킨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의 파렴치함이 당시 공안검사를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에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며 비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 소속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변의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측은 권 변호사의 개인 의견일 뿐 민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대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이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이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성전환 학생 A씨가 입학을 포기하기 전 숙명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A씨의 입학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7일 A씨가 입학을 포기한 뒤에도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그분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어차피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갈 거면은 뭐 여대를 다닌다 해서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논란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이슈화하면서 A씨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괴롭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성전환을 한 변이수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는 트랜스젠더 문제를 우리 사회 전반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이 성전환 학생은 다음해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필리핀 교민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일당 3명이 범행 4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업 문제로 원한을 갖고 있던 이들은 5천만 원의 현지 청부업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15년 9월 필리핀 아이엘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61살 박모 씨는 현지인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박 씨에게 총알 5발을 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필리핀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붙잡았지만 5인 체포로 밝혀지는 등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한국인 교사자가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달 23일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동거인인 필리핀 남성을 통해 현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박씨와 사업상 원한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살인 대금으로 건넨 돈은 우리 돈 5천만 원, 돈은 현지 도박장에서 세탁돼 청부업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청부대금 전달책 C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박 씨에게 총을 쏜 현지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유승민 쏘아올린 황교안 화답으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뭐 통합이 된다 안 된다 연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자, 오늘 일단 회견 내용을 새로운 보수당 여기 의원들도 몰랐다면서요? 네, 그 당내 측근에게만 이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알렸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뉴스야 시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새보수당 내부에서 유 의원 탈당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 당내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 의원이 합당을 선언한 데는 이런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에 그 새보수당 내 합당파 의원들은 선거 연대를 주장하는 유 의원에게 이 결정의 마지노선을 오늘 오전까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흘간 고민 끝에 유 의원이 결국 이 합당파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연대를 계속 고집할 경우 자칫 새보수당마저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을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유 의원의 이 복잡한 심경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이 고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 의원이 기자회견 이후에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유 의원은 곧바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오늘 회견을 지켜봤는데 통합을 위한 조건이 성숙됐다.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유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양측은 그 문재인 정권 심판 또 보수 통합이라는 큰 뜻에는 동의를 했지만 이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보수당 내에는 이 보수 혁신도 중요하지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면 역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 의원이 합당이라는 결단을 한 만큼 앞으로 쇄신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게 유 의원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회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신설 합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유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결국 신설 합당이란 표현을 쓴 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이 대통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즉답은 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대표가 오늘 신설합당 방식으로 하자고 기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 받아들이고 있나요?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해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은 유보적인 상태로 두고 앞으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오늘 대구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매듭은 어쨌든 져야 될 텐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유승민 소울링공 황교안 화답의 느낌표는 황유 회동으로 마무리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일들이 많고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했고 네. 출마를 선언을 했고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각자 자기 희생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죠.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정봉주 9년의 악연으로 했습니다. 예, 마침 오늘 이제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후보 적격 심사를 했는데 네. 결론이 쉽사리 나질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일단 여부를 미뤘습니다. 판단 여부를. 예, 그리고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 정봉주 씨에 대해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던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진중권 씨는 그 정봉주 씨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 또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 4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건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목에서 보면 9년의 악연이다 이렇게 네. 지금 제목에 달려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함께 해왔는데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이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충돌한 건 2011년입니다. 진중권 씨는 이 정봉주 씨가 출연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죠. 나는 꼼수다를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친 음모론이라든지 그다음 비키니 사건에서 나오는 남성 중심주의라든지 또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두 사람이 예전에 같은 시사 프로를 진행했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진중권 씨는 정봉주 씨를 위한 홍보 영상 촬영도 함께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봉주 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사람은 다시 갈라집니다. 진중권 씨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정봉주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봉주 씨도 진중권 씨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독일 유학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인상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다. 네, 정 씨는 미투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두 사람 간의 아주 감정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정봉주 9년의 악연의 느낌표는 진영 논리와의 결별로 하겠습니다. 요즘엔 이제 진영 논리가 집단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씨의 최근 발언이 이제 그런 걸 깨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듯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쥘지 그 운명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열기도 뜨겁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새 기록을 남길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상식이 열릴 돌비 극장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중계진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기자들로 북적입니다. 배우와 관계자들이 입장할 레드카펫을 중심으로 거대한 가림막이 설치됐고 극장 주변 1km 밖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하며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기생충의 수상과 관련해선 아카데미 입성이 무난할 거란 분위기입니다. 국제영화상 수상은 유력하고 미술상뿐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He did not put his emotions into the story. He didn't like cry on the poor or spit on the rich or cry on the rich and spit on the... No, he just was sitting there and he was looking at the big pictures, and I think that's what appealed to the larger audience. LA 현지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민도 기생충의 수상에 기대가 큽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고요.
외국인 친구들도 그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It was so well written. It was well directed. At a certain point, I didn't even notice I was just reading subtitles the whole time because I thought that was going to be sort of bothersome, but it wasn't. It was great. I enjoyed it.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생충의 수상 여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판가름 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흔히 가당치 않은 말을 속되게 이를 때 개풀 뜯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풀은 갯가에 난 풀을 말한다고 합니다. 갯가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하찮은 개풀을 뜯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 전 국회에서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한마디로 개풀 뜯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한 말이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냐는 정의당과 참여연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핵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청와대 관련 수사단을 사실상 해체하더니 대통령이 35번이나 적시된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추 장관은 지금 수사 방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보호 차원이라는 해명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청문회 때 분명히 하기도 했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환노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제외하고 노동법을 강행 처리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죠. 그 바람에 친문 진영과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은 달라졌다는 평을 듣는 걸까? 그는 2011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습니다. 저 추미애 진짜 서울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저 추미애 조직도 없고 계파도 없습니다. 조직도 계파도 없이 주류와 척을 지며 정치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신을 저버리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다가 실패한 정치인을 우린 적지 않게 봐왔죠. 오늘 마무리는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알렸다가 핍박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의사 리원양 씨가 정의에 대해 한 말을 빌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주 나날이 기온이 올라서 포근해지겠고요. 내일은 중북발 스모그가 유입되네요. 오늘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